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상당히 기분이 나쁘네.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왜 의대 정원 문제를 얘기를 합니까? 진보 중년을 아십니까? 정말로 아주 나쁜 갈라치기. 나쁜 기사야. 이런 기사들은 국민의힘을 찍을게 이렇게 갈까? 875원의 대파. 합리적이네.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게임이 끝난 건데 대파든 뭐든 아무것도 들어서는 안 된다. 이후에 또 가서 파도 또 썰으셨어. 모르겠어, 제정신인가 하나.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알릴레오 최경련입니다. 총선 전 마지막 방송입니다. 약간 좀 설렙니다. 예, 여러분 설레시죠? 예, 투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투표를 지난 총선 때 70대 이상 어르신분들은 80% 정도 했더라고요. 예, 그 이하의 어리신 분들도 70 이하의 어리신 분들도 80% 정도 하면 공정한 결과가 나올 것 아닌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뉴스버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태현 기자는 요즘 뉴스버스 그 보도 이게 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도 됩니까? 네, 저희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이에요? 그렇죠. 그 기자들의 어떤 내밀한 취재 정보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하고 나서 지워준다고 해놓고 지금 전체 정보를 다 저장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체 정보가 저장된다는 것은 이 기자가 만나는 사람,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지금 검찰 서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된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도를 했던 게 이제 그 장충기 문자. 예. 삼성 그 이재용 회장이 최근에 이제 불법 승계에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그 무죄 받은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 장충기 문자를 국정농단 때 압수수색해놓고 그거를 이제 불법 승계 재판 별개의 재판에 사용해서 그게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된 겁니다. 그냥 그 사건 자체가 아니고 다른 것들을 저장해 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적인 내용도 포함해서 검찰이 장충기 전 차장의 휴대전화에서 문자 14,000여 개,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나눈 그냥 일반적인 사생활 대화까지도 다 수집해놨던 게 이제 드러났던 겁니다. 이래도 됩니까? 안 되니까 문제가 되겠죠. 아니 근데 아까 네. 김태형 기자가 지워준다고 했다. 검찰 쪽에서 뭐 수사관이나 검사가 지워준다고 했다. 이것도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영장에 적시된 것만 사실은 증거를 수집을 해서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뭐 정해진 기간만 보존을 하고 이제 폐기하는 이건데 지금 다 휴대전화 포렌식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일단은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민간인 사찰이라고 김태형 기자가 말씀하셨지만은 뭐 그런 성격이 있는 것도 맞지만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그러니까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민간인 사찰도 어느 정도 맞지만은 그러니까 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 그러니까 영장에 적시된 것만 하라고 법에 돼 있는데 자기네들은 왜 수사 편의로 다 가지고 있고 그것도 왜 다른 수사에 활용을 하고 왜 검찰은 항상 법 밖에서 치외법권에서 본인들한테는 똑같은 법의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저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검찰은 2019년에 대검 애교를 거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적법 절차다. 그 저희가 이게 말이 되나요? 통계를 기사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 2012년도에 이 검찰 내부망 디넷이 이제 만들어진 이후에 2021년도까지 아마 자료가 나왔을 텐데 2021년도 1월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에 이제 예규가 만들어집니다. 압수 목록이 없는 전자정보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예규예요. 혐의랑 관련 없는 증거를 저장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예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계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예규를 만든 이후부터 이제 포렌식을 해가지고 폐기 안 되고 저장되는 그 증거의 개수가 거의 비율로만 따지면 거의 95%,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혐의랑 관련이 없는 전자정보를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에는 그냥 무분별하게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압수수색 당한 사람과 문자만 해도 제 내용이 제 문자나 제가 준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게 다 저장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전체 정보를 가져간 거니까. 제가 압수수색을 네. 당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상당히 기분이 나쁘네. 네. 생짜 그냥 있는 문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본인들 서버에 저장시키고 그거를 필요하면 꺼내서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규를 이게 말이 되나? 그 예규를 보면 황당한 것들이 있는데. 예. 그 이제 최근에 이제 대검에서 해명했던 적이 있어요. 2차례 정도 해명을 했는데 예. 한 번 해명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최소한도로 전체 정보를 저장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을 쓰잖아요. 최소한대로 전체 정보. 네, 최소한도로 전체 정보를 네. 저장한다. 그리고 네. 대검 수사팀을 포함해서 이 전체 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해당 수사팀도 이 자료를 못 본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럼 누가 봐? 총장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들을 대검, 중앙지검에서 계속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파 이 열풍이 쉽게 가라앉지가 않은데 875원의 대파가 아니고 가격, 물가에 관한 민심을 톡 건드려 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제가 여러 방송에 나가니까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그러니까 가격도 문제지만은 예. 가격보다도 이거를 접근하는 태도 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빵이 없으면은 케이크 먹으면 되지 않나라고 루이 16세 이제 부인이었던 왕비였던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얘기를 해서 그게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다 뭐 이런 건데 사실 그거는 사실은 실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말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사람들한테 붙은 건데 어찌됐든 그렇죠. 약간 그런 맥락이에요. 어우 합리적이네. 이게 사람들을 열받게 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고 용산의 그 참모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물가를 시찰하러 갔으면은 물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지금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여기서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정교하게 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뭐 할인도 들어가고 이랬는데 이 대파 가격이 다른 데서도 살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좀 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이게 정답이네, 정답. 파괴력이 예. 이 정도로 커졌을까? 예. 합리적이네.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게임이 끝난 건데 이거를 이제 뭐 쉴드를 치기 위해 뭐 좌파 언론이 했네. 뭐 이제 무슨 한 뿌리네. 뭐 이런 얘기를 뭐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예.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말 중에 내가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이 얘기가 네. 해명이 안 되게 만든 거예요 지금. 그렇지. 네, 그 네. 앞에 그 말도 또 했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네. 그 이제 뭐 한 뿌리니 뭐 할인이 됐으니 이 얘기를 했을 텐데. 이후에 또 가서 파도 또 썰으셨어. 그렇죠. 네. 파도 막 썰으셨어. 네. 그 연상을 자꾸 하게 하면 안 되는데 왜 또 가가지고 파를 썰으셨을까? 어제 이제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무료 급식 했잖아요. 네. 그 데일리한 칼럼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내용이 이거요. 가장 시급한 것은 대통령이 신문 1면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대파든 뭐든 아무것도 들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도망과 영부인과 함께 계속 잠수를 타야 한다. 이렇게 데일리안에서 정확하게 선거공학적으로는 데일리안이 얼마나 여기가 얼마나 지금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저 진단이 맞아. 그렇죠. 그건 절대 생각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가 얼마나 지금 우국충정으로 대파나 양파도 썰면 안 돼. 양파도 썰면 안 돼. 파자 들어가는 거는 도레미 파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이수정 후보가 예. 그 이제 인스타그램에 영상 올렸다가 지웠잖아요. 예. 그 뒤에 이제 뭐 대파 논란 뭐 끝 이렇게 얘기하고 예. 사라졌었는데 문제는 또 그 다른 유튜브 채널에 이제 나가셔가지고 예. 사과나 대파는 민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완전히 불을 확 질러놨습니다. 예. 대파 격파 사진도 찍은 다음에 내렸더라고. 그것도. 그럼 바로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다른 건 싸냐? 뭐 다른 건 싸?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연상되게 하면 절대 안 되는데 물가를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억지로 언론이 물가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사실. 한국 언론이 되게 물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본인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정부가 뭔가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하려다가 그걸 실패한 게 아닌가 그런
그렇죠. 듭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요거를 그렇죠. 정교하게 거기다 대통령이 가가지고 뭔가를 네. 한다면 어떤 톤으로 이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지에 그렇지. 대해서 지금 실패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다 잘라라 참모들 좀. 근데 그 옆에 또 있던 장성철이 예. 야 더 자를 사람도 없어 이제.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 아니, 왜냐하면은 이미 너무 경로를 많이 해가지고 네. 다 나갔다는 거야 지금. 네. 이번 기회 또 총선도 나가고 지방선거 막 다 나가가지고 이제는 더 자를 사람도 없다. 네. 근데 대통령실 참모들만 자를 게 아니라 우리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수정 후보 그 홍보한다면서 나온 영상이 좀 돌고 있는데 네. 그 이수정 뭐 돈 많이 많은데 네. 여기 굳이 이럴 필요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찍어달라. 그러고 갔어요. 영상을 보면. 돈 많은데 이렇게 고생할 사람 할 필요 이렇게 없는 고생할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모르겠어 제정신인가 하나. 그래서 홍보운동인가 그게? 네. 근데 이걸 어떻게든 또 실드를 쳐주기 위해서 언론은 조선일보 사설이 억지 대파 소동. 그러니까 대파 소동이 억지라는 거예요. 억지 대파 소동이요. 1인당 25만 원 준다라고 하면서 이재명도 포퓰리즘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끄집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아니 뭐 이재명 네. 대표가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하는 네. 거는 뭐 이제 판단의 문제죠. 그렇죠. 그거는 판단의 문제고 네. 그거랑 대파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파는 네. 물가의 문제고 이거는 네. 뭐 포퓰리즘의 정책에 그러니까 뭐 그게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이제 보면 되는 거니까 네. 물타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 물타기를 열심히 하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네. 어쨌든 점화가 됐으면은 이거를 해결을 하고 꺼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최경영 진행자도 말씀하신 말을 안 해버리는 게 낫지. 그러니까 네. 아예 안 해버린 거야. 네. 지금 데일리안이 얘기를 했잖아. 김건희랑 손잡고 집에 있으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정확한 정세 정확한 판단이에요. 이거는 네. 진짜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안 보여서 지금 해결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용산 대통령이 지금 용산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이제 다시 떨어졌지만은 최근에 국정 수행 지지율 오르고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 거가 다 본인이 잘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민생 토론에 20번 가고 의대 정원 다 늘려놓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 해결을 했지 당이 한 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실제 한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래서 진짜로? 지금 떨어지는 것도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치찌개를 가서 끓이고 있는 거지. 대파를 넣고. 아. 큰일이다, 지금. 그 민생 쇼를 하면 국민들이 마음이 돌아올 것이다. 본인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는 생각을 하는 본인은 스스로 정치 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선거 나와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대한민국의 유일한 사람이 이거 유일하지. 맞거든요. 그거는 네.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본인이 정치 천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가 네. 조언을 해도 화가 나는 거 버럭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언론도 좀 심한 게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밝힌 대파 875원에 비면하면서 대파 875원이 가능하다. 할인 지원에 따른 결과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총선 위에서 대파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민주당과 좌파 매체들이 파상 공세를 하고 있을 뿐이다. 옛날에는 대파값이 더 비쌌다. 그러니까 전 정권 씨가 다시 또 등장을 했습니다. 또. 네. 예. 전 정권이 교체됐으니 그럼 교체될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 계속 대파값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대파값 때문에 정권이 계속 교체되는 건가? 그러니까 저는 예. 이거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예.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게 맨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 네. 이종섭 사태도 좌파 언론들하고 뭐 공수처가 합작해가지고 만든 그렇죠. 거다라고 맨날 이제 좌파 언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바본가요? 언론에서 뭐 좌파든 우파든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다 따라가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청하시는 이 알릴레오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시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높고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의 네. 상당수는 다 자기가 판단을 하고 네.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를 하든 내가 화를 내야 되는 이유도 명확하고 분노하는 것도 명확하고 투표를 하는 이유도 명확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치 그럼 좌파 언론 전지전능설이야 이거는. 그렇지. 모든 걸 다 할 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좌파 네. 언론은. 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저 한동훈을 계속 그래도 처음에 나올 때부터 합리적이고 뭔가 좀 신인류 같고 뭔가 다른 정치인인 것 같고 아직까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의대정원 관련해서도 뭔가 중재자로 띄워주는 그런 보도들을 계속 나왔단 말입니다. 네. 아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신인류고 신정치인이고 여의도 문법을 파괴해서 뭔가 새로운 문법을 시도하는 것 같지 않은 게 박근혜를 찾아가 하는 게 박근혜를 찾아가고 뭐 무슨 경동시장 가서 생닭 들고 막 이렇게 봉다리 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무슨 서민 코스프레 같은 거를 해.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80년대, 90년대부터 다 해왔던 것들이거든요. 여의도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문법을 사용하는데 본인들은 신인류라는 거야. 근데 하는 게다가 색깔론까지 제기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좀 거품이 빠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 혐오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정치를 욕하면서도 사실 정치를 또 스포츠처럼도 이렇게 즐겨보고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치 혐오에 이제 기댄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라고 한다든지 이제 이 아주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여의도 정치를 이제 종식시키겠다 뭐 이거 여의도 이제 국회의사당 이전 문제를 가지고 그렇죠.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옮기면은 여의도 정치는 종식되고요. 세종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게 무슨 여의도 정치 종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예요. 제가 말하는 건 이게 정치 혐오에 이제 기대는 건데 국회의원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수를 오히려 늘려야 된다라고 대부분이 다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이 인구 10만 명당 국회의원이 오히려 부족하다라는 건데 지금 50명을 줄이겠다라고 나왔다라는 거를 정치 개혁이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안철수는 100명을 줄이겠다라고 했어요. 허경영은 100명만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허경영이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 개혁가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거품들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보수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급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왕좌왕이야. 이게 그러니까 한동훈이 예를 들면은 종북 세력 얘기도 했다가 박근혜도 만나러 갔다가 예를 들면은 뭐 3명 자녀한테 뭐 이를테면 뭐 등록금 다 대주겠다고 했다가 이게 정책 일관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도 해봐야 된다 지금. 그렇죠. 이게 좀 약간 절박함이 좀 묻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이 어려울 때 약간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뭐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도파구를 마련하기가 좀 힘든 게 선거는 얼마 안 남았고 의대 정원 같은 경우는 칼자루를 오히려 지금은 의사들이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상황 자체가 변해버렸어요. 네, 애초에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정부가 처음에는 이제 프레임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사들 비판만 나오게 만들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정부가 그 불편할 수밖에, 그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불편해하니까. 네, 최소한 지금 뭐 중재를 하겠다느니 아니면 이제 해결하겠다느니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은 2월 전으로, 그러니까 1월 말 뭐 2월 전으로는 이미 물밑 협상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그 결과물을 만들려고 했으면 그때는 됐어야 됐는데 그게 정치력이에요. 네. 네. 더 문제는 한동훈 중재자로는 했으면은 끝까지 믿고 맡겼어야 됐는데 이제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자기가 나왔어.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은 한동훈은 뭐가 되냐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은 본인이 나서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신념이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거야. 본인은 또 자기가 참다가 이제 안 되니까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손발이 다 안 맞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왜 의대 정원 문제를 얘기를 합니까? 그건 전문가신가?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의 새로운 세대 갈라치기 진보 중년, 이 진보 중년에 누가 속하는지 김준일 평론가는 뜨끔하실 것 같습니다. 왜, 나만 뜨끔해? 아니, 여기 지금 다 뜨끔하다고 지금. 예. 지금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깨어 있는 척 진보 중년을 아십니까? 라고 조선일보의 기자가 썼어요. 4050 세대 해부. 4050 세대가 너무 싫은 거지. 가장 진보적인 세대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이념의 외딴섬처럼 떠 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4050 세대가 외딴섬처럼 떠 있다. 이 사람들은 누릴 거를 다 누렸고 정규직도 독식했고 그러면서 이제 훈계만 하는 집단이다.
젊은 꼰대 집단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예.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예. 뭐 아주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누구를 보라고 썼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조선일보가 원하는 거는 이 기사를 보고 역시 4050은 위선적이야. 그래서 나는 국민의힘을 찍을게 이렇게 갈까? 여기에 그 일러스트를 X세대 노무현 정신 깃발 딱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노무현 정신 4050 검찰 개혁 보수 정권 타도 조국 신당 지지 노무현 정신이 제일 앞에 있어. 제일 앞에 있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뭐 노무현 이게 4050의 특징이 이를테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X세대 이제 50대도 저도 50대가 됐거든요. X세대잖아요. 네, X세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의 그 오히려 운동권보다도 좀 자유로운 영혼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오히려 민주당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지지하는 게 5년 단위로 끊었을 때 가장 강한 게 70년부터 74년 여기가 제일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민주당 지지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니들은 놀 거 다 놀고 뭐 돈도 잘 벌고 있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댓글을 보니까 나이는 알 수 없지만은 나 노인분들을 물론 추정되는 분들이 와가지고 욕을 엄청 했는 거야. 맞아. 이 진보 이게 뭐 40대 50대 이 좌파들 막 이러는 근데 거니까. 원래 이거는 2030을 보라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2030은 이 기사를 거의 안 읽었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2030년 기사야. 지난번처럼 이제 갈라치기를 하려고 쟤들 저 돈도 많은 것 같고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정규직이었고 꼴보기 싫어. X세대야. 게다가 운동권도 아니었다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2030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이다라고 이제 그 기사 써 있던데 그렇죠. 저는 요 기사를 보고 이런 표정이었어요. 전 이제 2030 세대이지만 4050이 꿀 빨았는데 이 진보이면 안 되는가라는 이제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 세대로 갈라치기 하려는 게 일단은 실패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아니면 세상을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뭐 나이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2030과 4050을 나눠서 굳이 얘기하는지 뭐 의견만 맞으면 사실 뭐 나이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기사 안에 근거로 된 게 3월 둘째 주에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세대별 정당 지지율인데요. 거기를 보면 18살부터 29살까지도 61%가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30대도 66%, 40대도 74%, 50대가 오히려 떨어져. 50대가 떨어져. 아까 지금 70부터 74년생이 가장 강력한 민주당 지지자라고 했잖아요. 50대가 오히려 떨어지고 60대에 가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그러니까 거의 전 세대가 맞아요. 60대 중반 이상 되신 어르신들 빼놓고는 거의 전 세대가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게 이 긍정 평가를 보면은 전 세대 중에서 20대가 제일 낮아요. 22%로. 그러네. 예. 그 다음에 30대가 27, 40대가 25, 50대가 40, 뭐 그 다음에 60대 그렇죠. 56, 69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20대가 국민의힘과 정부를 지지해야 될 근거를 어디서 찾죠? 그러니까 제일 긍정 평가가 낮은데, 근데 20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권위주의예요, 사실은. 권위주의. 그래서 최경영 우리 진행자도 후배들한테 뭐라고 하면 후배들이 싫어하잖아요. 꼰대라고. 아니, 전 그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권위주의가 없고 리버럴이에요. 저는. 리버럴이에요. 예. 하여간 뭐 이제 굉장히 아니, 이렇게 리버럴로 살라고. 그래 예. 리버럴 삽시다 우리.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 지금의 20대는 사실은 보수화가 된 게 아니라 스윙보터화가 됐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그렇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정당을 정권을 심판하겠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지금은 사실은 정권 심판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미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쪽으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4050 얘들 캐비어 좌파니까 재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국민의힘 찍어 하면 찍겠냐고. 싫은 거는 캐비어 좌파도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은 당장 윤석열 정부가 제일 싫은데 홍범도 장군 흉상은 왜 이전하고 최상병은 왜 굳게 만들고 이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이제 중앙일보도 이런 거를 했으니까 제가 좀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 가지만 꼭 고쳐야 될 팩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부채를 자꾸 물려주는 세대를
4050이나 586 세대라고 이야기를 자꾸 치장을 하는데 그건 팩트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70년생인데 가장 많이 국민연금을 내고 가장 많이 건강보험료를 낸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산 재분배 기능이 있으니까.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전의 세대들은 잘못됐다는 거냐? 그게 아니죠. 그 전의 세대들은 그런 제도가 없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축적한 운이 좋아서 그 세대에 태어나서 그 사람들이 축적한 자산, 우리 국민연금 1,000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자산을 왜 안 봅니까? 딱 이 세대만 벌었다는 게 아니지만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가 같이 번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분배를 할 때 이것을 세대별로 잘 분배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지. 이놈들이 당신들한테 갈라치기 불평등만 안겨줬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팩트 자체를 왜곡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세계적인 유수 그 정론지들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그런 유수지들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의 이런 행태는 정말 잘못하면 국가를 분열시키는, 그 걸핏하면 어떤 정파적인 입장에서 이런 거를 하면서 팩트 자체를 왜곡시키니까 이거는 좀 한번 따끔하게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벼르고 있었는데 잘 쓰셨어요. 먹히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먹히지도 않아.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고요. 네. 이거 나는 이 내용이 좀 굉장히 걸리더라고요. 단군 일에 처음으로 배고픔을 모르는 세대다. 네. 아니 외환위기도 겪고 취업이 안 돼가지고 그때 놀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세대도 X세대야. 그 X세대예요. 그렇죠. 사회 초년병이어서 그때 더 이제 많이 고생을 했던 것도 X세대고. 그래서 다 힘들어요. 사실은 대한민국에 안 힘든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70대 분들도 산업화로 얼마나 우린 대한민국을 이끌었고 X세대도 뭐 놀기도 했죠. 뭐 서태지랑 놀기도 했지만 여기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럼. 지금 젊은 세대도 다 그러고 자기가 제일 힘들어. 원래 군대도 내가 갔을 때 군대가 원래 제일 힘들어. 아, 저는 거의 30개월 갔다 왔어요. 28개월 갔다 왔어. 지금 나는 26개월. 26개월. 이거를 누구와 누구를 비교를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이 그러니까. 기사는 정말로 아주 나쁜 갈라치기. 나쁜 기사야. 이런 기사들은 참 나쁜 기사예요. 근데 이게 아직도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정시인 기자도 본인의 얼굴과 바이라인까지 달고 이런 기사를 쓴다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 같은 데서 이렇게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기사를 세대별로 세대가 기여한 것들은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이거는 정말 못된 버릇입니다. 못된 버릇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정시행 기자는 어린 기자였던 것 같고 그 김대중 칼럼이 있는데 김대중 칼럼은 이제 이러다 다 죽는다는 거죠? 네, 김대중 칼럼 제목이 40 총선에 정권이 걸렸다 뭐 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최근에 조선일보가 일면에 쓰기 시작하고 지금 몇 군데서 받아 쓰는 게 그러니까 범야권 200석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그런 분위기라서 예. 지금 위태하다. 뭐 대통령 탄핵될 수 있다. 이거 뭐 계속 이제 동아일보는 한동안 인터뷰하고 뭐 쓰고 막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그러니까 절박함이 느껴진다. 예.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지금 참패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위기 이론을 조성해서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칼럼 내용을 읽어보면 선거 결과 이제 뭐 민주당이 이제 주도하게 되면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 정권은 할 수 있는 거 없고 뭐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이름뿐인 뭐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그냥 내려와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써 있는데, 근데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민생 경제 토론을 하면서 예. 이제 와서야 뭘 하겠다 주장하고 있지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를 이제 야당 대표로 인정도 하지 않고 마치 이제 피의자 뭐 아니면 범죄자 이렇게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여태까지도 야당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대통령에게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약간 놀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는 그 중앙일보 기사도 되게 재밌었는데 제목이 180석 독주 정치가
대선 패배 불렀다. 공멸 총선 정치 복원하라. 전문가 사인의 긴급 진단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그러면은 지난번에 2020년에 민주당이 180석으로 거대 정당이 됐는데 그래서 제대로 오히려 오만해져서 뭐 졌다 뭐 이런 진단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럼 지금 민주당이 우리는 180석 하면은 또 오만해질 테니까 한 160석만 해볼까 뭐 이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하려는 건지 어쩌라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요거를 보면서 이 그러니까 독자들이 여기에 180석을 막아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를 전문가의 진단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네. 김대중 칼럼이 한국 사회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이분의 어떤 총명함이나 필력이나 내용이 뭐 별다르게 다른 게 있는지 우리가 미디어 알릴레오에서부터라도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내공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굳이 평을 할 필요가 없겠다. 이름이 50년 동안 났다고 해서 평을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이 총선 판세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좌파 언론 전지전능설을 계속 얘기하지만 좌파 언론이 이종섭도 뭐 만들어내, 뭐 대파도 모든 사람은 만들어내. 미디어 알릴레오로 오라. 그러니까 모든 파들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 언론이 다급한데 일부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근데 이 도도한 민심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주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선거 얘기니까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2주를 안 남기고 이를테면은 판이 완전히 뒤집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사람들은 부동층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정을 할 사람들은 다 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세 조정이 있고 상승세를 탄 데가 더 많이 타고 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급해가지고 뭐 이를테면 보수 언론에서 막 이거저거 쓰잖아요. 대세에 영향이 없다.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거의 다 정했다. 그래서 사실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언론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그래도 최소한의 조금 어떤 균형은 가지자. 이게 너무 노골적이에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기사들을 보면 그 위성 정당 그 문제만 봐도 실은 기사 헤드라인 몇 개만 딱 보면은 이게 기자들이 어떻게 지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는가가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그 위성 정당으로 의원들을 보내는 것은 꿔주기예요. 근데 민주당이 보내면 꼼수예요. 그러니까 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보도한 그 검찰의 문제도 그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도 사실은 일반 그 기사를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기자들보다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건의 본질을 보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쓰는 기사들을 보면 마치 이제 뉴스버스와 검찰의 공방인 것처럼 그리고 검찰이 뉴스버스의 주장을 반박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나오는데 맞아. 그 기사만 보면 사실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일반인 분들이 봤을 때 기사 내용을 보면 야 이거 사찰인데 아니면 이거 불법인데 위법인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자들이 이렇게 이제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 이것도 이제 좀 과대하게 좀 해석한다고 보고 기자들이 게으르다. 그래서 좀 맞아. 부지런해야지 이 사안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사를 보시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총선을 지나서 이제 앞으로의 일상에서도 좀 더 부지런하고 취재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태현 뉴스버스 기자였고요.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행간을 살펴보고 숨겨진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최선영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개공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참 그런데 교수님은 지금 원래 방심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작년 11월 17일에 원래 추천이 지난해. 확정되었습니다. 네. 국회의장 추천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네요. 5개월째. 거부가 아니라 부작위를 하고 계신 거죠. 직무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신 거죠. 왜 그러는 겁니까? 저도 대통령 연락처를 알면 좀 전화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은 방심위가 이제 파행 운영되고 있는 거는 주지의 사실이고 대통령께서 사실 시행령을 어기고 있는 거기도 해요. 이게 원래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보궐위원이 났을 때 30일 이내에 위촉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기고 계시고 헌법도 어기고 계십니다. 제 기본권인 공무단임권을 침해하고 계신 상황인 거죠. 아까 김준일 평론가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무법천지라고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진짜 무법천지네요. 곳곳이 무법천지인 것 같습니다. 저 시민 언론 민들레에 지금 네이버죠, 네이버. 네. 여기에 랭킹 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랭킹 뉴스로 총선 기사를 분석하는 기획 기사를 네. 쓰신 분이죠. 네. 예, 교수님이. 네. 예, 좀 복잡한데 네이버는 다 아시고. 랭킹 뉴스는 뭡니까? 랭킹 뉴스는 네. 네이버에서 이제 알고리즘으로 많이 본 뉴스, 또 댓글 많은 뉴스 이렇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각 언론사마다 제공되는 하나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이제 네이버에서 보통 25,000건에서 3만 건 정도 기사가 쏟아진다고 해요. 댓글은 40만 개 정도 하루 평균. 많이 봤다고 추정된 뉴스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말하자면 이용자들이 많이 본 뉴스에 대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털 랭킹 뉴스 이거 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총선 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신 거잖아요. 네. 어떤 기사들이 1위를 차지했는지 뭐 네. 이런 것도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네요. 네. 예. 댓글 많은 기사로 댓글 많은 기사. 예, 기사를 한번 살펴봤을 경우엔 조선일보가 5건, 동아일보가 4건, 디지털 타임스라고 하는 IT지인데도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10건 중에 전체 20건 20건 중에요. 중에 그중에 조선일보가 저희는 댓글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댓글의 조선일보. 네, 댓글을 많이 받은 보도 3개의 제목을 보시면 제목이 뭔가요? 예, 독특합니다. 댓글 4,500개 넘게 달린 이거예요? 이 보도 제목은 댓글 수가 4,500개. 네. 당진 찾은 이재명 왜 중국을 집적거리나 그냥 쉐쉐 하면 이러면 되지. 네. 예. 네, 기자님 이 기사 제목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참 가볍네. 공식적인 기사라기보다는 SNS에 가깝은 네. 것 같아요. 말꼬리 잡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것도 강하다. 예, 따옴표를 쳐서 말꼬리 잡는 그렇죠.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예. 4,300개 댓글이 달린 두 번째 기사는 더 심합니다. 광주소 몽둥이로 대가리 깨진 거 봤지? 이재명 회칼 테러 패러디. 2개 다 이재명이네. 네. 그 조선일보는 또 이재명 대표 없이는 기사가 잘 클릭이 유도되지 대단하다. 않는. 그다음에 것 이제 같다는, 네. 3위가 유시민, 네. 윤겨냥, 미친 X. 한동훈에는 안 맞아서 그래. 이 기사 제목을 보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클릭을 유도합니다. 들어가서 봐야지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기사를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했다라고 일부를 예. 아주 일부만 따서. 중요한 것처럼 따서 예. 기사 제목에다 넣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는 이거를 그 치트키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치트키? 네, 치트키라고 하는 거는 보통 게임에서 이제 그 진행이 불가능할 때 속임수를 쓰거나 아니면 예. 조작해가지고 치트. 네, 예. 치트, 예. 치팅한다 할 때 예. 속인다 할 때 치트키거든요. 예. 근데 조선일보가 이런 치트키 기사 제목을 많이 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유독 또 댓글 수가 튀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여요. 이 랭킹 뉴스를 통해서 이런 게 포착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약간 좀 악의적인. 그렇죠. 클릭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 음. 그리고 따옴표 기사가 많습니다. 마치 그 사람의 어떤 의도를 갖고 그 일부분만 보여주는 거죠. 근데 헤드라인을 이렇게 달아놓으면 네. 댓글도 굉장히 SNS스럽게 댓글이 달릴 것 같은데요. 이제 보통 어그로를 끈다고 하잖아요. 그쵸. 어그로성 기사 제목인데다가 특히 두 번째 이제 그 댓글 많은 기사 같은 경우에 정말 악의적입니다. 예. 이 황상무식 회칼 테러를 그 인용을 해서 비유를 하는 그 장면만 기사에 딱 들어가 보면 동영상으로 그 앞뒤 맥락 없이 없이. 동영상으로 딱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주 고의성이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현장 분위기를 텍스트로 옮긴 글이 이상하다 느껴지면 꼭 영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런 식의 악마화를 너무나 많이 소위 말해서 작업을 당해왔기 때문에 이런 의도가, 그러니까 하이에나처럼 하이에나 언론사들이 이렇게 지칠 줄 모르고 공격을 계속해서 일삼는데 악용되고 있는 방법이고 수법인 거죠. 이게 지금 댓글이 많은 기사들, 4,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린 기사들은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입니까? 많이 본 기사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첫 번째 기사가 댓글 4,500개 이상이 달려서 1위였지만 실제로 많이 본 기사에선 조선일보 상에서는 11위였어요. 예. 그러니까 많이 본 것과 댓글이 많이 달린 거는 괴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칫 이제 댓글이 많이 달려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본 뉴스 아닐까라고 착각하죠. 착시가 예. 일어나죠. 예. 근데 이런 걸 이제 행동경제학에서는 그 대표성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마치 그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이 그 집단 여론이 그렇게 형성한 것처럼 착각한다는 데서 그렇죠. 대표성 오류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쉽게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적은 수의 표본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게 지금 조선일보의 네이버 뉴스 그 구독자 수가 500만 명이 좀 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 5,000개만 달렸다 하더라도 불과 0.1%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뭐 한 아이디가 몇 개씩 댓글을 또 썼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죠. 부정확하고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 너무 경도가 되면 안 되겠다. 총선 뉴스나 정치 뉴스를 볼 때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예가 있어서 하나 준비해 예. 왔습니다. 이 3월 2일 뉴스 같은 경우에 예. 네, 이거 저희가 1일부터 쭉 분석을 해보니까 독특하게 저렇게 맨 앞쪽에 3월 2일 날 뉴스에 꼭지점이 치솟은 그렇죠. 대목이 그런데?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댓글이 11,000개 이상이 달렸습니다. 11,000개나 너무 이상한 그래프죠. 예. 그런데 기사 제목이 밥맛 떨어진다. 개항식당서 욕먹은 원희룡 이천수 반응은 이 제목인데요. 밥맛 떨어진다. 네, 예. 이 제목도 정말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했다라는 식의 제목 같은데 이천수 반응은 물음표를 치니까 또 클릭해서 들어가 보게끔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유도하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기사를 확인해 봤더니 기사 맨 처음에 이런 사진을 실었습니다. 어떤 사진인가요? 네. 아, 원희룡 씨와 이천수? 이천수가 같이 서 예. 있는데 저쪽 이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고 계시던 손님들이 밥맛 없게 저리 가요잉이라는 사투리를 뒤에 있다 네. 붙였네요. 명백히 전라도 사투리로 보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러한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이 레이아웃과 기사 어떤 좀 작성 적개심을 예. 갖게 만드는구나. 기사가. 아까 댓글 많은 기사에서 중국이라는 단어, 그래서 반중정서를 좀 이용해서 적개심을 갖게 하고 중국에 대한 적개심이 이재명에 대한 적개심으로 뭐 같이 이어지게. 네. 그래서 중국에게 마치 동조하는 듯한 네. 그런 식의 어떤 이미지를 주는 거군요. 그렇죠. 이거, 기사를 내용을 이것도 들어보면, 마찬가지네요. 네. 이제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혐오 감정을 이용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사네요. 실제로 혐오성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그렇겠죠. 네.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면 진짜 조선일보를 옛날부터 구독했던 점잖은 분들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저도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은 저는 조선일보 사이트에 가서 뉴스를 보는 걸까 굉장히 두려워요. 아, 이 뉴스들의 헤드라인만 봐도 이걸 예. 어떻게 감내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선일보는 또 일링크 뉴스라고 하죠. 자체 예. 뉴스 내에서 또 댓글 시스템을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급이 있어요. 예. 댓글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이렇게 랭킹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급장을 붙여줍니다. 아, 이게 그래서 아무 보상은 없지만 내가 댓글을 많이 쓴 헤비 유저야라고 하는 그런 계급장이 그 이용자들의 그 유저 이름 안에 아이디 앞에 붙습니다. 게임 같이 좋게 적용된 거죠. 생각하면 SNS 시대에 유튜브 시대에 최적으로 진화했다, 잘 적응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뉴스는 콘텐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을 보도해야 되고 그렇죠. 팩트를 네. 제공해야 하는데 네. 그렇게 흥미 위주로
사실을 왜곡하고 사실의 일부만 보도하는 것은 뉴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이 사람들의 정책이 혹시 오프라인의 페이퍼 신문에는 그 똑같은 보도라도 헤드라인을 뭐 바꾼다든지 뭐 혹시 그거는 비교를 해보셨나요? 네, 여기 지면 뉴스도 이거 비교를 해보셨구나. 네, 해본 게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이제 25일부터 예. 3월 27일까지 뉴스만 보더라도 이런 식의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국 당 돌풍에 20대 어이없다 남미 얘기인 줄. 이런 기사. 그리고 단독 한미 동맹은 가스라이팅 조국 당 비례 6번 아들은 15살 때 미 국적 선택. 다 비난성이구나. 예. 비난을 네. 하는 거구나. 네, 이게 지면에 이제 올라온 기사 제목들이거든요. 예. 지면에도 네, 지면에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올라가 있고요. 이게 그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 언론사의 지면 헤드라인이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 일베 유튜버들의 썸네일이라고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네요. 네. 주로 댓글로 주목받은 지면 기사도 조선일보가 단연 이러면 많았습니다. 장사가 잘 됩니까? 많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클릭 수도. 네. 그리고 그 총선 보도를 보면 그 랭킹 뉴스로 본 총선 보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는 기사도 최근에 늘었습니까? 지난주에 굉장히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네. 대파 때문에? 대파 논란과 이종섭 게이트. 정확하게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대파 관련돼서 대파가 기사 제목에 들어가는 건수는 49건밖에 안 됐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예. 물가 관리, 예. 특단의 조치, 슈가플레이션 해가지고 대기업의 설탕값을 잡겠다 이런 유사 보도들, 관련된 보도들은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해명성 보도가 많이 쏟아졌네요. 이게 공보성 성격의 그렇죠. 예. 공보성 성격. 그런 보도들이 많은 가운데 음. 이런 기사 제목에 대파가 들어간 거는 44건밖에 안 됐는데 그래요. 이 댓글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실제 물가를 아는 소비자들, 일반 서민들 생각에는 도대체 어디서 대파를 875원에 산다는 거야 라고 들끓게 된 거죠. 예. 그러자 이제 인터넷 자체에서 SNS, 소셜미디어 이런 데서도 밈으로 올라오고 예. 이수정 교수님이 이제 한 뿌리. 네, 예. 한 뿌리 마련으로 거의 들불을 만드셨죠. 예. 네. 근데 이것과 이재명 대표를 또 연결을 어떻게 시키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건데 네. 이재명 대표를 연결을 시켰네요, 보니까. 대파든 남자 이재명, 파든 남자 이재명 이런 헤드라인이 너무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모든 시간에 뉴스에 올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헤드라만 보고 지나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대파 논쟁이 이재명 대표가 불붙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에이, 설마. 그거는 최 기자님이나 저처럼 뉴스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예. 일반인들은 제목 보고 댓글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댓글이 저렇게 파든 남자 이재명, 대파든 남자 이재명으로 시작되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도 또 뭔가 문제를 일으켰나라고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뉘앙스가 저는 보였다고 봅니다. 왜 대파 논쟁에 이재명 대표 그 헤드라인이 그렇게 많았는지 그것도 의아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게 헤드라인을 잡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데 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이게 인터넷 때문인가? 기술 때문인가? 네이버 뉴스의 알고리즘 때문에 네이버 뉴스의 알고리즘 때문에. 네, 화면은 한정돼 있고 예. 그 안에서 누가 돋보여야 되는지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파든 남자 1호는 윤석열 대통령이신데 대파든 남자 2호 이재명이 더 화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주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자극적인 댓글을 보면서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오래 머무르면 네이버는 상업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 댓글들도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뉴스와 네이버 사이트의 체류 기간이 오랜 사람들이 충성도 높은 고객이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댓글을 많이 다니기보다는 악플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뉴스에 오래 체류하는 사람들이 좋으니까 기왕이면 이 랭킹 뉴스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고안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기왕이면은 큐레이션된 많이 본 뉴스를 많이 보세요. 언론사별로 이렇게 예.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고관여하게 되는 그런 네이버 이용자들에게는 굉장히 소구력이 높은 그러면 게 작용한다는 거죠. 네이버 포탈 랭킹 뉴스를 쭉 분석하면서 조중동 무슨 한겨레 경향 모니터링도 같이 하셨는데 네. 뭐 뭔가 좀 다른 특이점들이 있습니까? 랭킹 뉴스들도? 그 3월 그 18일부터 27일까지 추이를 보면 한겨레의 정치 총선 뉴스보다는 경향의 정치 총선 뉴스가 훨씬 더 많이 주목을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경향은 약간 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예.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에서부터 민주당의 문제도 비판을 하고 국민의힘의 정치 관련 총선 관련돼서도 비판을 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하는 헤드라인들 모두 까기를 했다. 예. 네,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예. 대파 보도도 경향신문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최소한 조선일보만큼 그렇게 악의적으로 일부 말을 발췌해가지고 보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점점 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렇게 인간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하는 게 아니고, 예, 나쁜 측면만 많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예. 이 기술 발전보다 어떤 규제나 예. 제도나 물론 저는 보도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표현의 자유에 따르는 어떤 책임은 또 분명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기술 발전이 되는 과정이 너무 급속도로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언론이나 또는 뉴스 이용자들이 가져야 될 책임은 상대적으로 너무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뉴스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읽어주세요라고 뭐 추천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사실 네이버 뉴스를 보는 방식은 백인 백색이실 거예요. 예. 다 다르실 건데 저는 어떻게 보시든 의심을 좀 품어라. 뉴스를 볼 때. 이게 정말 중요한 뉴스인가? 핵심 뉴스인가? 사실을 보도하고 있나? 이 의심을 늘 품어야 되고 알고리즘을 맹신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시민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보다는 언론사에서 이런 기사를 만들면은 안 되는 게 더 우선이죠. 그렇죠. 그런데 보도 기사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의심되면 신뢰할 만한 정보원, 예를 들어 총선에서는 어떤 후보라든가 정당에 직접 문의를 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해야. 지경으로 지금 네. 제 방법은 저는 네이버든 포털이든 하여간 추천된 뉴스는 절대 읽지 않고요. 무조건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고 검색을 할 때 꼭 구글도 고급 검색으로 들어가셔서 네이버도 뉴스를 추천 순위나 최신 순으로 보지 마시고요. 기간 설정을 하셔가지고 뭐 일주일이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를 보신달지 아니면 과거에는 어떤 기사를 썼을까? 그 기간만 한번 특정해서 쓱 들어가 보시면 아, 이 사람들이 참 정파적이구나. 왔다 갔다 하는구나.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방. 좀 전에 그 검색해라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연구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네. 찝어주셨어요. 예. 이 랭킹 뉴스와 많이 본 뉴스와 댓글 뉴스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그렇죠. 저희는 전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 예, 의심해야 한다. 의심하고 예. 본인이 검색해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재밌었습니다, 오늘. 저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나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예. 어떤 저희가 이 연구비 없이 이거 맨땅에 지금 헤딩해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작년에 이제 이태원 참사 연구를 학회에 저희가 연구비 지원 어플라이를 했다가 2번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연구비 선정된 거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우리 건 될 수가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확하게 한국 언론학회입니까? 방송학회하고 방송학회. 그래서 이런 주제들은 독립적인 미디어 연구를 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최근에 온라인 작은 연구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연구비 지원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분들이 드리면서요. 많네요. 예. 네,
저희 사이트에 오시면 매일매일 총선 보도 흐름, 네. 말씀하셨던 랭킹 뉴스, 또 많이 본 뉴스 확인해서 이 뉴스가 정말 주요 뉴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최선영 교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좋은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재단 회원분들 감사드리고요. 4월 5일에 금요일입니다. 유시민 작가와 특별 생방송이 있습니다. 미디어 알릴레오와 알릴레오 북스의 콜라보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